뉴욕 증시는 미 의회가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단계적으로 없앨 것이란 우려와 금융업종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제기되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는 1% 떨어진 9,867로 마감됐습니다. 대표적인 경제 비관 논자인 루비니 교수가 달러화의 하락 추세가 반전될 경우 투자된 돈을 달러화로 바꿔 갚을 때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 달러 캐리 트레이드를 바탕으로 한 세계 자산 시장에 붕괴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공적 자금을 받은 네덜란드 금융그룹 AIG가 향후 보험 부문을 매각해 공적 자금을 일부 상환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주 중심으로 급락했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도 달러화 강세 전환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는 미 달러 가치가 반등하고 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이달 들어 최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12월 인도분 WTI는 2.3%나 밀려 배럴당 78달러 63센트에 마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째 약세로 마감됐습니다. 다우는 1%가량 떨어져 9,867을 보였는데요. 이로써 만선 안착을 얘기하던 다우가 이제는 9,900선도 이탈하게 됐습니다. 은행업종 리처드 보브의 투자 의견 하향으로 인해서 일제 약세로 돌아섰고요. 달러화 반등으로 인한 유가 급락으로 인해 에너지 관련주도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세제 지원책의 단기적 폐지 관측이 나온 것도 주식시장에 악재였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택 관련주 그리고 은행주가 모두 급락했군요. 예, 다우지수 장 초반 상승으로 출발했었습니다. 실적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으로 10,000포인트를 다시금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의 흐름 자체가 조금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우지수는 약세로 장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05% 하락한 9,867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0.59% 하락한 2,141포인트대 장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약세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나왔었습니다. 장 초반 실적 발표를 했던 주요 기업들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 초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루비니 교수 지금 이러한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은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시장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금 하락세로 전환될지 않느냐는 우려감이 계속 존재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다우지수 장 초반 강세로 시작한 이후에 지금 약세로 장 마감하는 모습인데요. 장중 저가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20일 이평선이 있는 이 부분을 지지해줄지 여부가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9,850선이 있는 20일 이평선에 지지 여부가 시장에서의 강세 혹은 약세로 전환될지 여부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열리는 미국 장에서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지, 그리고 이제 이러한 약세로 장 마감했던 만큼 반발 매수의 유입 여부가 시장에서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의 일중 흐름 차트입니다. 다우지수 장 초반부터 계속적인 약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지만 시장이 결국은 약세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유럽 시장에 있는 ING가 대규모 증자가 예상되고 있는 것과 함께 리처드 보베의 중소은행주들에 대한 우려감을 내놓으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던 것이 시장에서의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금융주와 주택 관련 업종들이 약세를 띠면서 시장을 짓눌렀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차트에서 확인해 본 것처럼 일단은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통신업체 버라이어존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체인 코닝 실적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죠. 예, 지금 장 초반 실적 발표를 했던 버라이어존, 코닝 그리고 매크로일 같은 경우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내놓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이어져 나갈 거라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시장에서는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통신업체인 이제 버라이어존 같은 경우에 3분기 순이익과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감원 그리고 비용 절감 그리고 모바일폰의 신규 가입자 증가가 시장에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버라이어존의 3분기 순이익이 주당 60센트로 매출은 전년비 10% 증가한 27억 3천만 달러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시장 전망치였던 주당 59센트 그리고 매출이 27억 2천만 달러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내놓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적인 TV용 유리 제조업체인 코닝이 평면 TV 수요 회복에 힘을 입어서 3분기 실적을 좋게 나오는 모습인데요. 3분기 순이익은 주당 42
32센트로 시장 전망치인 39센트를 웃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매크로힐, S&P 500을 가지고 있는 매크로힐 같은 경우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매크로힐 같은 경우에 3분기 순이익이 전년비 14% 감소한 주당 1.07달러를 기록을 했었지만 시장 예상치였던 1.06을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내놨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기업들의 실적은 괜찮았는데 문제는 악재들이 더 크게 시장에 반영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악재를 좀 하나하나 자세하게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은행주가 급락했었던 원인이었습니다. 웰스파고에 대한 매도 추천을 내므로 인해서 얼마 전에 또 은행주 중심의 급락을 불러왔던 장본인이었죠. 리처드 보베가 다시금 은행주의 급락을 또 불러왔네요. 어떤 얘기를 내놨나요, 이거는? 예, 지금 이제 리처드 보베의 시장에서의 언급이 조금씩 계속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골드만삭스, 시티그룹의 실적 발표가 있었을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을 사야 된다라고 의견을 표명을 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웰스파고의 실적을 발표했을 때 그때 장중 인터뷰에서는 좋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웰스파고 장 초반 이후 장 막판에 리차드 보베의 이제 발표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웰스파고에 대한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지금 바꾸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급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지난주 보여주었었습니다. 네네. 또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중소은행들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주요 지역은행에 대한 투자 의견의 하향 조정이 시장에서의 금융주를 중심으로 한 약세로 전환되는데 힘을 보탰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피브스 서드뱅크와 선트러스트 뱅크에 대해서 매도를 권한다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증자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지수 대형주인 이런 금융주들 또한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구제자금 상환 목적으로 450억 달러의 규모로 나타날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증자가 시장에서는 부담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언급들이 시장에서 영향력을 많이 미쳤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10년도는 은행 산업에게 어려운 해라고 이야기를 내놨었는데 무디스 같은 경우도 2011년까지 대손 상각률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내놨던 만큼 이러한 것들이 금융주를 중심으로 한 차익 매물 욕구를 키웠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다우지수 만선을 돌파하고 안착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던 가운데 이러한 언급들이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매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은행주가 급락을 보였었고요. 자, 또 다른 악재는 역시나 주택건설주에서 나왔는데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 이 세제 지원이 과연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이 논란거리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연장이 되긴 하겠지만 단계적으로 폐지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졌다고요. 예, 지금 이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에 대한 부담감도 이제 시장에서의 우려감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적인 이러한 세제 지원 혜택을 내놨을 경우 미국의 경제적인 부담에서 부담감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단기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언급이 주택 관련 업종들의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왔던 민주당과 공화당에서는 단계적으로 폐지를 제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놨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주택 경기 회복에 대한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주택 건설 업종이 3%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주택 경기 회복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기보다는 세제 지원 혜택으로 인한 시장에서 일시적인 상승, 그 이후에 다시금 둔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증시가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끌어왔던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상승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기보다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악재로 인해서 약세로 전환될 확률이 점차 더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외환 보유고 다변화 얘기가 나오면서 처음에는 약세를 보였던 달러가 결국 장중에 반등으로 돌아섰는데 때문에 상품주, 에너지주가 또 일제 약세를 보였죠. 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이러한 유가도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 2.3% 하락을 하면서 78.68달러에 그리고 금 가격 같은 경우 1.3% 하락한 온수당 1042불에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에너지주 그리고 금강주들이 약세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속적인 달러 약세 기조가 시장에서는 자산 시장의 폭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언급 그리고 이러한 것들과
이러한 것들과 함께 중국에서의 달러를 이제 다변화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우려감을 내놓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달러 약세 기조가 얼마나 더 이어져 나갈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달러 약세 기조를 지금은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계속적인 약세로 갔을 경우에 시장에서 나타나는 우려감, 그리고 루비니 교수가 말을 한 달러 반등 때 글로벌 자산 시장이 폭락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언급을 내놨었는데, 결국은 이러한 언급에 따른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약세 기조를 이어져 나갈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에서 둔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강세 기조로 전환될지 여부에 따라서 이러한 원자재 그리고 이러한 상품 관련주들 또한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흐름세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 미국의 또 3분기 경제 성장률 예비치가 목요일 밤에 발표가 되는데 이것 역시 달러와 같이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다우가 9,900선을 하회를 했고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 1,100선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하는데, 지금 현재 S&P 500도 1,066 정도에 걸쳐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아직까지 3분기 어닝 시즌을 계속해서 통과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역시나 지표, 실적 이 두 가지 변수에 크게 달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오늘 밤에는 어떤 기업들의 실적과 어떤 지표들이 발표되나요? 일단 이제 주요 지표로 봤을 땐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 지수의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전분기에 13.30으로 나타났었는데 이번 예상치는 11.90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만큼의 주택 가격 지수가 회복을 할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주택 가격 지수가 시장에서의 지금 생애 첫 주택 세제 지원안이 단기적으로 폐지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얼마만큼 주택 가격이 회복될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기대 지수 또한 발표가 있는데요. 소비자 기대 지수가 지금 조사치인 53.5를 나타내줄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는 아주 큰 기업들은 없습니다. 지금 일단은 보았을 때 US 스틸 그리고 인터랙티브 그리고 빌레로 에너지 같은 이러한 업종들의 실적의 발표가 있는데, 이러한 실적 발표보다는 지표의 발표 그리고 시장의 심리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래간만에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한번 알아보죠. 1% 내외, 1.5% 이상 빠진 곳도 있던데 역시나 에너지주 그리고 금융주가 약세를 주도했네요. 아무래도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약세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컸던 시장에서의 악재로 이야기로 나왔던 건 ING의 증자 발표와 기업 불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프랑스와 독일 같은 경우는 1.7%대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었었습니다. 또한 에너지주의 약세 또한 유럽 증시의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가운데 미 증시의 약세로 인한 시장에서의 약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을 얼마나 더 이어져 나갈지,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가 다시금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0일 이평선을 지지해줄지 여부에 따라서 유럽 증시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 알아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의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아주 기분 좋은 성적이 나왔었죠. 우리나라 3분기 GDP가 전 분기 대비 2.9% 성장했다는 건데 아무도 2%대 후반의 어떤 성장률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3, 4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 깜짝 성장이라는 표현이 좀 어울릴 것 같은데요. 네. 전기 대비로 2.9%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20
2002년 1분기 이후 7년 반 만에 최고치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같은 경우 이제 지난해 3분기 이후 1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을 하면서 약 0.6%를 보여줬습니다. 좀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지난 사실 1분기 이제 작년 올 1분기까지만 해도 0.1% 플러스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과연 이것이 의미 있는 플러스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의심을 가졌었고요. 특히 예. 이제 지난해 4분기 같은 경우 마이너스 5.1% 이게 굉장히 IMF 이후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과연 언제쯤이 돼야지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올 1년 성장률을 마이너스 2%로 본 것만 해도 너무 낙관적으로 본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많았었는데 3분기 들었으면 플러스 2.9%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이러한 우려를 말끔하게 씻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이제 한 강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어제 성장률과 관련해서 이 재정과 환율, 유가 등 이러한 제약 요인을 감안을 했을 때 이번 성적표는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연간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을 점쳐줄 정도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들을 좀 말을 했는데요. 윤 장관이 이런 식으로 공식 석상에서 플러스 성장률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정부가 좀 더 죄송합니다. 향후 경제에 대해서 좀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좀 시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실상 더블딥 가능성을 낮게 봄으로 인해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마저 다시 지금 고개를 드는 그런 모습인데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깜짝 성장의 어떤 요인이 구체적으로 뭐였는지 함께 좀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요. 좀 이제 서서히 금리를 올려서 좀 경기를 조절할 때가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불과 한 3분기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일 네.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현재로서는 연내 금리 상승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러한 것이 여전히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아직 GDP 성장이 이제 국민들의 체감 경기와는 좀 괴리가 있고요. 또 이번 성장이 이제 재고 조정에 따른 착시 효과도 있는 만큼의 좀 올해 들어서 이제 뭐 금리를 인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요. 네. 이제 올해 이렇게 플러스 성장이 가능한 요인을 좀 지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착시 효과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이 재고 조정의 효과가 그만큼 컸다. 이러한 좀 예. 현상을 좀 지배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업들이 이제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지난해 말부터 공장 가동을 줄여가면서 재고를 이제 거의 다 소진을 한 바가 있는데요. 재고를 소진하다 보니까 또 여기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생산량을 그만큼 늘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또 뭐 이제 미시적인 요인으로서는 이제 신차 효과도 이제 큰 요인으로 지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이 노후차 교체 세금 감면 효과 덕이 톡톡히 봤고요. 여기에 또 이제 현대차 신차죠. 최근에 출시된 이 YF 소나타 같은 경우 한 달 사이에 약 5만 5천여 대가량이 예약 판매될 정도로 이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는 점, 우리 경제에는 작지나마도 큰 힘이 됐다. 이러한 좀 요인으로서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요, 우리 경제가 앞으로 이제 연간으로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을 할 수 있을 것이 않겠냐. 이러한 좀 희망적인 전망이 점차 좀 긍정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4분기 성장률이 이번 3분기만큼만 해주면 좀 세계에서 유례가 드물 정도로 고성장을 이루지 않겠냐. 이러한 것이 좀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네, 중국도 뭐 4분기 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까지 10%대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 중국, 미국 모두 GDP 성장률은 3, 4분기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자, 그리고 금융당국이 이르면 연내 CD 금리를 대출할 만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강력한 후보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가 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우리가 쓰이고 있지요. 이제 정확히 말해서 양도성 예금증서역 CD 91일물 금리가 현재 쓰이고 있는데요. 네. 이를 대신할 지표로 현재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 있습니다. 이제 금융당국과 이제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현재로서는 이론적이나 현실적으로 좀 가중평균 수신금리가 이 은행의 수지를 가장 잘 반영하는 수치라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감독당국 역시도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은행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중평균 수신금리가 현재로서는 좀 더
사실상 수용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좀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표를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현재 쓰이고 있는 이 CD금리 같은 경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2.48%까지 8월 기준으로 이제 급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출금리는 여전히 5.61%, 이 CD금리와 굉장히 큰 괴리감을 보이고 있지요. 하지만 이 수신평균 금리 같은 경우 3.07%로 물론 여전히 이제 괴리감은 크고 있지만 그래도 이 CD금리보다는 보다는 조금 더 대출금리에 좀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예. 사실입니다. 이제 과연 이 예금은행 가정평균 수신금리가 무엇이냐 이 점에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이 한마디로 표현을 해서 이 은행들의 이 자금 조달 창구인 여러 금리들을 하나로 묶어서 좀 평균으로 낸 금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네네. 있을 것입니다. 뭐 은행들이 평균적으로 이제 자금 조달을 어디서 하느냐 물론 은행들마다 각자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대체적으로서는 뭐 정기 예금이라든지 또 정기 적금 이러한 좀 순수한 저축성 예금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네. 이 기존의 양도성 예금 정도 CD 같은 경우 또 이제 환매부 조건제 채권 같은 RP라든지 뭐 표지 어음 같은 시장형 상품 또 금융채 등의 금리를 좀 여러 가지가 이제 혼합돼서 이제 은행들이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합니다. 네. 이렇게 혼합된 자금 조달 창구를 좀 하나로 묶어서 좀 평균을 낸 다음에 각 은행들마다 자신들이 많이 자금을 조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가중치를 두어서 이제 금리를 좀 매기고 있다, 매길 수 있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로서는 이 은행들의 대출 자금이 조달 비용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한국은행이 매달 은행들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발표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좀 공신력을 좀 인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요. 이렇게 가중평균 수신금리가 과연 당장 쓰일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에 있어서는 조금은 회의적인 시각을 내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일단은 네. 은행들마다 이 자금 조달하는 방법이 다 같지 않은데 이 자칫 이 가상금리가 기준으로 쓰일 경우 일부 은행들에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손해가 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또 CD금리 같은 경우 이제 수치가 매일매일 나오는 데 반해서 이 가중평균은 월 1회 발표되기 때문에 그만큼 좀 시장의 상황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횟수를 늘려야 하는 부담도 있다는 측면에서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 될 점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세종시 논란과 맞물리면서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시각들이 많았는데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이전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국토해양부가 가진 이 시도부지사 회의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제 최근 이 세종시 논란 때문에 다소나마 이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또 혁신도시 건설 사업을 애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당연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최근 이제 세종시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이 되면서 과연 이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원안대로 진척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정부는 이것만큼은 좀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한 셈입니다. 국토부는 우선 이전이 확정된 기관 중에서 이제 통합이 이루어진 뭐 토지주택공사라든지 한국정보화진흥원 또 인터넷진흥원 등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좀 이전 지역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 이제 국내의 이제 통합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토지공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전북 전주로 이전이 확정이 됐고요. 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경남 진주로 이전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과연 두 기관의 통합법인 본사가 어디로 옮겨질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이 지자체 간 큰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국토부는 아울러 여기에 대해서 또 혁신도시 이전 대상 기관에 이 부지 매입을 독려를 하고 특히 이제 일부 큰 기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요 이전 대상 기관에 좀 올해 말까지 좀 청사 설계와 부지 매입을 좀 확정하라 이러한 좀 지침을 좀 내리도록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일각에서는 또 이 정부 부처를 옮기는 이 세종시 문제조차도 현재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어떻게든 영향을 받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쟁점이고요. 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논란을 잠재우려면은 뭐니 해도 이 세종시 논란이 일단락이 돼야지만 이 공공기관 논란 역시도 좀 잠재워지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째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가 이제는 9,900선도 이탈했는데요. 1%가량 밀리면서 9,867에 마감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주택 구입 세제 지원이 연장되겠지만 단계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었고요. 리처드 보베 애널리스트가 다시금 주요 지역 대형 은행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함으로 인해서 은행주가 급락했습니다. 또한 달러 가치가 장중에 반등하면서 유가가 2.3% 이달 들어 최대 폭으로 급락해 에너지 상품주도 부진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우리장 소식 1시간 뒤 출발 센 증시를 통해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